지금부터 2023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포럼에 앞서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전북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힘, 인권옹호자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설동훈 위원장님과 인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 활동가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권옹호자 포럼은 어렵게 느껴지는 인권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인권 존중의 문화가 도민 생활 속에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권의 공간적, 개념적 지평을 넓혀 나가는 다양한 인권 이야기들이 도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인권옹호자 포럼이 인권도시 전북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도의회 의장 국주영은입니다.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인권옹호자 포럼은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 현황을 진단하고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이주민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이 겪고 있는 학대와 차별, 소외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니 어떤 제안들이 나올지 기대가 큽니다. 인권의 기본은 역지사지입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도의회는 폭력과 차별, 소외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인권 옹호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동훈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의 영상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설동훈입니다. 인권 보장과 정진을 위해 활동하시는 도내 인권 활동가와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를 환영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주제별 발표와 진행 및 토론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포럼의 전체 주제는 지역 인권 보장 체계 강화 및 구축입니다. 지역 인권 보장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인권 정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출범한 전라북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장의 세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전라북도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것을 전라북도 도민인권 보호 및 정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인권 보호 및 정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인권 보장 체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에서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2022년 9월 대구광역시 인권정진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몇몇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인권 보장 체계 강화 및 구축은 시의적절하면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주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각 분야별로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현안을 발견하고 대책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포럼이 도민, 행정,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권 옹호 활동 주체 간 연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과
인권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권 옹호자는 특별히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입니다. 도민 모두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인권 보호 영역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설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포럼이 도내 인권 옹호자들이 사회적 약자 인권 관련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인권 옹호자 역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인권 옹호자 포럼 개최를 환영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의식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의 진행은 전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이시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정영선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정영선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의 첫 번째 시간 전체 회의 자장을 맡게 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인권옹호자 포럼을 시작한 게 한 201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한 5년째가 되고 있는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할 때마다 인권의 지평이 엄청 넓어지는 걸 느낍니다. 이를테면은 각 주제별로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주제를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은 참여자랄지 그동안 좀 사실은 좀 어려운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런 토론 문화랄지 포럼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을 잃지 않고 그 기운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경하를 드리고요. 또한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회의는 일단 오늘 전체 내일까지 이어지는 인권 옹호자 포럼에서 전체 회의에서 지역 인권 보장 체제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제언을 먼저 시작을 하겠고요. 이후로는 이주민 또한 아동 청소년 탈시설 장애인 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 그 문제 그다음에 직장 내 성차별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내일까지 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지역 인권 보장 체제 이 세션에서는 전체 회의가 지역 인권 보장 체제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 증진 팀장님이신 노종환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을 지내셨고요. 현재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신 김형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 현재 충청남도 인권센터장님이신 김혜영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재직 중이신 이중섭 사회문화연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소개해드린 네 분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 토론으로 의견을 나누겠고요. 그다음에 방청객 및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정면에 지금 모니터를 준비했으니까 이 모니터를 참고하시면서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발표자와 수어 통역, 자막 화면이 동시에 송출되며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을 통해 의견을 올려주시고 댓글 인증 이벤트에도 응모하셔서 소정의 음료 쿠폰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노정한 인권증진팀장님께서 더 나은 지역인권 보장을 위한 상상과 연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노정한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에서 일하고 있는 노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북 인권옹호자 포럼의 첫 주제로 발표를 나서게 됐는데요.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 저한테 왜 이걸 부탁을 했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권 업무를 하는 국가기구 중에 국가인권위가 있고 그 인권위에 근무하면서 또 지역 인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역인권팀이 이제 올해 1월에 만들어진 임시조직입니다. TF라고 하는 임시조직인데 그 활동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봤던 각 지역의 지역인권 보장 체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가 이제 지역인권 보장 체계 강화 필요성 추진 방향 이건데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식상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12년도에 국가인권위가 인권조례 재개정 권고를 한 지가 이제 11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 그다음에 많은 학계에서도 그렇고 또 현장에 계시는 지자체 인권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굳이 우리가 멀리 찾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국가의 책무 부분에 나와 있고, 저기서 말하는 국가가 중앙정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한다는 것들은 이미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이제 2017년도 인권위가 의견 표명할 때도 이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한 바가 있어서 이런 답을 찾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질문 앞에 섰을까라고 봤을 때 그것은 이제 여전히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체계가 좀 더 전국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또 1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새로운 질문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역인권 보장 체계의 현실과 그다음에 지금의 발걸음을 좀 보자면 몇 가지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올 초에 언론에서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이제 뭐냐면 작년에 수해가 발생해서 서울의 반지하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가 이거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걸 못한 거죠. 예산이나 뭐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올해 초에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성동구, 기초지자체인 성동구가 전수조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지역인권이다 보니까 야, 그러면 저렇게 반지하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저런 전수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성동구도 우리가 말하는 인권 보장 체계, 이를테면 인권 전담 부서가 있거나 뭐 인권위원회가 있거나 이런 흔히 말하는 그런 것이 잘 갖춰졌을까라고 봤는데 활동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기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담당자가 한 명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인권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체계하고 이렇게 실제 행정에서 인권을 챙긴다는 거에 어떤 거리가 있을까, 이런 좀 물음표를 보게 한 하나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고민되는 것들이 그렇다면 이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행정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나를 어떻게 볼 수 있지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올 초에 각 지자체의 업무 계획과 실적들을 좀 받아보면서 이런 좀 그림을 좀 그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의 제도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지자체마다 1단계에 머물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뭐 우리가 말하는 5단계까지 가는 단계들도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됐는데요. 이를테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에 한 번씩만 여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데도 있고, 더불어서 인권위원회가 단순히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책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하는 데도 있더라.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권행정의 토대 구축으로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직과 인사와 예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광역 단위의 지자체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인권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1명도 안 되거든요. 한 0.3명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오늘 여기 옹호자 포럼을 주최하는 전라북도는 1개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또 그 토대를 잘 구축했냐 안 했냐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도적 기반과 토대 구축을 통해서 실제로 인권 행정을 이제 펼치는 작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가는 과정도 있고, 이를테면 인권 교육만 하더라도 그냥 공무원들을 한 번에 수백 명 모아놓고 특강으로 가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30-40명씩 모아놓고 수회 또는 수십 회에 걸쳐서 인권 교육하는 데도 있더라.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일단 저는 이제 각 지자체들이 이 그림이 뭐 정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좀 더 신경 쓰고 있고 어떤 걸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례로 어느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직 인사 예산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뭐 인권 교육이라든가 등등등은 좀 나아지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이를테면 단체와의 협력 이런 사업은 또 굉장히 약한 지자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가진단 비슷하게 좀 해봤으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토대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역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들이 지난 10년, 11년 동안의 발자취를 넘어서 새롭게 좀 몇 가지 고민할 지점들이 있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같이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모 광역지자체에서 인권보호관직을 수행을 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사건 조사를 하고 그 사건이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를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자체는 명칭이 인권보호관이었는데 이분이 보호관직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못하겠다고 중도 사퇴하면서 사퇴서입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팀이 굉장히 잘 짜 있는데 사건이 연간 50건 방송이 못하더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이 팀을 구성해야 돼라는 좀 회의가 들었다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인권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 부서가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 대부분이 약간은 직장 내의 상하 동료 간의 갈등 문제, 뭐 조직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 있고 정작 관심 가질 시도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건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들어가고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사퇴서를 제출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이제 고민들이 몇 곳에 쌓이기 시작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고민들은 많이 있긴 했죠. 근데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저한테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현재 이제 광역시도의 인권 조사의 영역들을 좀 봤더니 크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는 데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권 영역의 조사를 많이 하고 평등권과 사회권 영역의 조사가 돼 있는데 대부분은 다 사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다음에 자유권 관련한 거 있죠. 뭐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자료를 제가 좀 본 결과 좀 이런 게 보였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여기 전라북도로 다니면 도민이 인권이 침해당해서 내 인권을 구제해줘라고 진정을 넣게 됐잖아요.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피해자가 제기해서 하는 사건 말고 이 도에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건 좀 인권 문제를 좀 검토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직권조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를테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나 인권위원회에서 의뢰하면 이런 조사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쭉 봤을 때 가능한 규정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좀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동안의 직권조사라는 것들을 뭘 했는데라고 봤더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도 쭉 보면 대부분 다 공공기관들이나 어떤 시설에서 그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도민들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인권기구의 자리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저희가 2주 전에 전국에 있는 인권보호관들 조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함께 잠깐 토론을 나눈 시간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미 1년 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들이 있는 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상당히 나왔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그래서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좀 같이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뭐 제가 새롭게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그 인권 구제 현장에서는 지자체 인권 구제 현장에서는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진정사건 조사의 한계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민의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들을 좀 사실 모색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구제해 주는 방법보다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권조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은 이제 직권조사란 개념을 포함해서 인권 영향 평가나 실태 조사나 인권 모니터링이나 또는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인권 지킴이단 등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발생하기 한 후에 처벌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전체를 포괄해서 이런 권한들을 좀 강화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 하나 새로운 제안을 좀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 담당 부서의 총괄 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아니냐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전라북도의 조직도인데요. 보통은 조직도가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워져 있죠. 세로로 해가지고 쭉 세워져 있고 국 단위로 세워져 있는데 이런 조직의 형태에서 인권 담당 부서,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인권 담당관실이 될 것 같은데 이 담당관실의 위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인권 담당 부서는 그냥 전라북도에 존재하는 저 수십 개의 한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권 관련해서는 다른 조직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꿰고 있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인권을 관련 기획 총괄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권 담당관실이 시줄과 날조의 역할들을 해가면서 각 전라북도의 각 부서가 인권 관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 담당관실이 지원하고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들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이 기능들이 좀 활성화돼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전 예방의 활동들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권 담당관실이 이를테면 아동 관련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동 관련한 뭐 실태조사를 하겠다, 기획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아동 관련 부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관련 부서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니네가 왜 우리 업무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이 들어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권 담당관실이 기획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좀 강화될 필요가 아니냐 이런 좀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광역지자체들에게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입니다. 인권위원회가 2017년도에 의견 표명할 때도 보면 거기에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인권조례 제정 협조하고 지원한 거를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부산시도 올 2월에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부산광역시에게 권고한 게 뭐냐면 기초자치단체의 인권 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좀 노력을 해라 이런 거를 이제 권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재 광역시도에 보면은 기초자치를 관련한 업무들 하는 것들이 한 대여섯 군데 좀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라북도는 지금 시군 인권 정책 협의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는 거로는 이제 경기도가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시군 종합 인권행정 평가 지표를 경기도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평가하는 지표에 인권 관련한 지표를 하나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경기도의 자료인데요. 이 평가가 들어가면서 인권조례 제정이 한 10여 거 더 늘었고 이런 좀 가시적인 효과들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만은 큰 틀에서 어쨌든 기초지자체의 인권 업무를 고민하고 있다는 형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또 하는 것 중에 시군 인권교육 예산 지원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 우수 자치단체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는 또 기초협의회는 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타 지자체의 좀 모델을 모범 삼아서 좀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권위와 협력의 다양화인데요. 국가인권위는 2012년도에 인권자체 조례제정 공고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비판의 주요 요지가 뭐냐면
지자체 인권행정 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었고 그 질문을 할 때 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누구도 그걸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이 됐었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용역한 결과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인권위원회 부족을 좀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권위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다른 면을 보면 그럼으로써 지자체의 인권 행정이 좀 더 안착화될 수 있는 그런 거에 기여를 못했다는 평가들로도 같이 좀 얽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방 정부의 인권 보장 체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하더라도 인권위원분들이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권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후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렇게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고 인권보장 체제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그림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에 토론하는 각각의 내용들도 아동 장애 관련 뭐 이주 관련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인권 보장 체제가 그런 좀 실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국가인권위가 무엇을 할 거냐의 역할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중에 이제 올해 좀 하고 있는 거는 보장 체계 사례 발굴을 좀 하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만들고 싶은 건데요. 이를테면 아까 이제 기초지자체 협력 강화 부분을 제가 몇 개 보여줬으면 그걸 좀 더 체계화해서 다른 지자체가 그 업무를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시원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업무하는 사람들의 효율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인권사건 조사 매뉴얼을 지금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인권위 요청했던 건데 인권위가 잘 대응을 못해서 아직까지 못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서 전국에 지금 기초지자체 협의회도 있고 인권보호관 협의회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런 협의들과 인권위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지 이런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인권위가 권고할 때는 만약에 여기에 뭐 전주시로 해볼까요? 전주시가 인권 침해하면 저희가 전주시에다가 인권 침해하지 마 이걸 개정하라고 결정문을 전주시에만 발송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결정문을 보내고 권고를 하는 건 전주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정문의 내용을 전국의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이 작업을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인권 담당 부서, 광역과 기초에 있는 인권 담당 부서가 이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두 번째는 그 권고의 내용이 되는 부서들이 이제 공유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장애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광역의 장애실 담당 부서, 기초의 장애실 담당 부서 그리고 뭐 경상도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 시설들이 이 내용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갖춰서 이걸 좀 하반기 때 이제 안정화시켜 볼 예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보고를 발제를 마칠 텐데요. 사실 이제 제가 드린 거는 몇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더 의견을 보태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각 지역의 인권 보장 체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국가인권 좀 노력을 해서 많은 가능한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정환 팀장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1분을 아껴서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역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차별성, 그동안에 이제 인권 보장 체제, 인권 제도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에 대한 지역별로 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두고 우리가 어떠한 식의 대처가 될지 그것도 뭐 별도로 논의가 또 되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 지역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예를 들면 뭐 기초 자치단체 협력 강화랄지 인권 전담 부서가 총괄 기능을 전체를 담당한다랄지 또는 새로운 인권 영역에 대한 영역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제언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상상과 연대, 특히 연대를 통하여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인권 보장 체제를 좀 튼실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골고루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또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같이 또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권정책연구소 김영환 소장님께서 지자체의 인권 행정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김영환입니다. 애당초 제가 제안받기로는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그러니까 패널의 역할이어서 제가 특별히 제가 발표문안을 따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발표에 대한 좀 비판적 관점에서 발표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2023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의 주제가 지역 인권 보장 체계 강화 및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고 돼 있고, 또 지금 발표자께서 더 나은 지역 인권 보장을 위한 상상과 연대라는 주제에 걸맞으려면 지금 현재 지자체 인권 제도나 정책 또는 시스템 체계에 대한 쭉 리뷰를 해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문제들의 공통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자체 인권 제도화의 난맥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는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임을 안 해버려서 사실상 무력화시키는가 하면, 충청남도는 조례 폐지안이 주민 발의안으로 올라가고 있고,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 의회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지금 상정 직전에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거의 한 12년에 걸쳐서 지자체 인권 제도화를 쭉 추진해 왔는데, 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도 계속 이런 난맥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 또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사실상 이 주제에 걸맞는 접근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은 상당히 좀 도발적인데요. 그 논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당시에 핵심적인 쟁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인권보장 국가고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대로요, 특히 사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보장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놈의 별도의 인권 전담 기구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게 아주 상투적인 문제제기였습니다. 또 여기에 딸려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그 당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였는데요, 이런 기구가 있는데 불효불급하게 그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비슷한 기관을 설립하는 데 또 썼어야 되겠냐. 그리고 잇따라서 나온 문제제기가 독립기구라니 세상에.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부에 속하는 것으로 다 요구하고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를 만든다는 게 위헌적인 것 아니냐. 너희들이 무슨 대통령 위에 옥상 5개 기구냐. 이런 논쟁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이 되니까 인권위원회가 첫 번째 착수했던 점은 어쨌든 대한민국 인권 상황의 실태를 파악해야 이 실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적 또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출범 원년도에 한 2, 3년간은 수십 건의 실태조사를, 인권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아니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하라고 만들었더니 밤낮 실태조사나 하고 앉았고, 너희들이 무슨 연구기관이냐,
이런 비난이 또 국회로부터 엄청 쏟아진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자체 인권기구나 인권 전담 부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자료를 살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왜, 다시 말씀드리자면 10여 년이 경과하는 세월 동안에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고민을 헤쳐나가기 위한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 나오게 되면서 워낙 중앙부처의 소위 정치적 유동성에 따라서 독립기구의 운명이라는 것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권 행정을 착근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또 인권의 전국화, 주류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거의 10여 년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지자체 인권기구의 제도화 또는 정책을 위해서 주장하고 제시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아까 발표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컨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 불안정성의 핵심적인 문제는 법치에 의존하지 않고 인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권기구는 인권기구의 핵심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과 무관하게 지자체 인권기구는 거의 대부분 단체장의 자문기구로 지방자치법 130조에 근거해서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보시면 이 130조에 해당된 시행령인데요. 자문기구의 존속기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구는 만들고 싶으면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도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권기구, 지금 지자체 인권기구 거의 한 10년 이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법률의 제정 취지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설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130조를 준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129조에 합의제행정기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언제 만드는가? 그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합의제행정기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처럼 지금 말씀드린 그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처럼 상설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원칙적으로 입법 취지상 자문기구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순간 이를테면 인권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책임성이 동반된다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보자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인권 행정에 소위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법률적 규제가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런 구속으로부터 단체장은 구속받고 싶지 않은 거죠. 전국에 250여 개에 달하는 광역 기초단체를 모두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인권기구를 만든 것이 한 50% 채 못 되는데, 물론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일부 지금 진퇴가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인권조례가 폐지 운명에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예외 없이 100% 자문기구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인권행정을 액세서리, 알리바이용으로 쓰고 있다는 입증입니다. 이거를 실효화하지 않고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지역 인권 보장의 비전 또는 지역 인권 보장 체계 강화 구축을 위한 어떤 모색도 사실상 저는 공연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45분까지 발표를 하게 돼 있어서 미처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 자료집을 제가 제출한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발표자께서는 성동구가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도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주거 약자에 대한 인권 행정을 한 선사례로서 제시했습니다.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지점이 바로 인치와 법치가 갈리는 지점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동구청장의 고상하신 소위 사회적 약자, 주거 약자에 대한 고상하신 성품에 기대서 알아서 단체장이 하는 것 해서 나쁠 거 없죠. 그러나 그게 지속 가능하겠냐 말이죠. 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뀌고 또 단체장이 변심하게 되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버넌스 기구로 인권기구를 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자기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봐야만 자기 얼굴을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눈이 손바닥에 있다면 자기 얼굴을 잘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행정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권기구라고 하는 소위 행정 바깥의 독립적 기구로서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해서 행정이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위 거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거울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에 때로는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자기가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인 제도기구로서 두기 싫어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의 소위 선정에 기대서, 그러니까 인치에 의해서 인권행정이 이루어지면 졌지, 소위 독립적 인권기구를 통한 소위 가버넌스 기구를 통한 인권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은 꺼려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 인권행정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테면 인권교육을 할래도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상위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도대체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아니, 헌법은 법률이 아닙니까? 인권교육기본법, 이런 법률이 있어야만 그 법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 가능합니까? 인권행정의 근거 법률은 헌법입니다. 왜 그런 당찬 주장을 통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냐 말이죠. 더군다나 지방자치법 22조인가? 22조인가 2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구를 가지고 인권행정이 전부 상위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자체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강행조항으로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또다시 부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상위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 37조에도 그렇게 명토 박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주민의 권리를 더 확대시키고 의무를 경감시키는 거라면 상위법적 근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행안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적극행정 이런 것이 뭘 의미합니까? 법령을 어쨌든 헌법과 법령의 취지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인권교육이나 또는 인권행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통치기구 이하의 39조 이하의 조항을 통해서 즉 민주적 방식으로 헌법 10조에서 37조까지 기본권 실현하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명령입니다. 그러면 상위 법률이 있든 없든 간에 헌법의 근거에서 집행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이기 때문에 인권 실현이라는 것은 사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무의 기본이 된다, 기본 전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 인권 행정에 대해서 무슨 상위법적 근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있으면 좋죠. 더 명확해지니까. 그러나 없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상위법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고충 민원 사건이 지금 지자체 인권기구에 아주 고질적인 진정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충 민원 사건이라는 것은 성희롱이라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사건 같은 이 사건들은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사후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진상을 규명하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든 일이 소일구의 양간 거치는, 그거는 사실은 나라의 형사사법기구가 1차적으로 처리할 문제예요. 따라서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지 여기서 규정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걸 왜 인권기구가 자꾸 다루냐 말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사안들은 양 당사자, 이 사건 관련 양 당사자가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과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무 조사 권한도 없는, 강제 수사권도 없는, 이를테면 인권보호관이, 지자체 인권보호관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그야말로 무슨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가 강제 수사권을 법으로서 확보한 그런 기관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고 가냐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향에서 벌어졌던 박현정 사건, 이런 것들이 시민인권보호관 차원에서는 이 진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인권침해 성희롱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그러나 형사사법기구로 이게 넘어가는 순간 거기서 강제 수사를 포함해서 해보니까 무고라는 게 밝혀져서 서울시 인권보호관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 정면 충돌함으로 인해서 결국 규범적 강제력은 사법부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은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고 마는 이런 사태도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자체 인권기구가 해야 할 일은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 권리구제를 해야 되고, 인권기구가 하는 조사의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진정사건 조사나 직권조사는 원칙적으로 사후적인 사건에 대해 사후적인 조사 방법인 사후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 방법. 예방적 조사 방법은 뭐냐? 예방적 권리 구제를 위한 조사 방법은 실태 조사나 방문 조사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부분은 대체로 가해자 필벌 이쪽으로 꽂혀 있지만, 예방적인 권리 구제 조사 방법이라는 것은 인권적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윈윈한단 말이죠. 그 조망만한 지자체 안에서 또는 시설 안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가해자 필벌의 자세로 접근했다가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만, 산산조각이에요. 특히 직장 같은 데서. 그러면 인권적 권리 구제에 걸맞는 방식으로 상생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담아서 예컨대 인권적 기술 지원을 하는 방식의 조사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 직권조사라는 이를테면 완장차고 들어가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방식으로 지자체 인권기구가 조사 권한을 그렇게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시간이 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패널 전체 플로어 토론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소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아마 조금 늦었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또 무겁고 또 진중한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좀 더 할애를 했습니다. 추후에 다 못다한 말씀은 또 이후에 또 토론 시간이 좀 여분이 있을 때 또 같이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인권센터 김혜영 센터장님께서 충청남도 인권보장체제 현황과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제는 얘기하신 것을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글은 써왔지만 이 내용을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짧아서 앞서서 얘기하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오늘 또 토론의 의미에도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종환 팀장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은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자체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도 모색해 보고, 그리고 뭔가 이게 이제 방향이 잘못됐다라면 또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이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특히 이제 조사관 학교를 2박 3일 동안 인권 보호관님들 다 모시고서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인권 침해 상담 조사의 내용들은 이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당사자 간의 어떤 인권 이런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다고 하고, 근데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서 이제 오고 갔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이야기들이 됐고, 근데 또 이제 또 9월달에 다시 한번 조사관 학교를 연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또 가서 어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갔다 오신 우리 보호관님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도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인권 기구죠.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위원회와 그다음에 또 부서들 인권 팀이라든지 또 인권 담당관 또 인권센터 이런 인권 보장 체계가 사실은 지금 독립성을 갖고 있지는 못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권 조례상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이 조례상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인권 침해 상담 조사 구제 업무의 경우는 인권센터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조사 결정이 날 때까지는 절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이 나면 그것을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이렇게 통지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지키고 있지만 나머지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인권 영향 평가는 이제 뭐 자치법규 그다음에 또 주요 시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인권센터가 속해 있는 자치행정과 과장님의 또 전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는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제도나 간행 또는 정책 이런 것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고 기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위원회에서 했던 권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그 이유로는 일단 인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권고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인권증진팀이나 이런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구조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을 권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노력과 또 이렇게 갈등 이런 것들이 또 그 내부에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제도와 관련한 정책과 관련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권 영향 평가입니다. 인권 영향 평가가 그 인권 조례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인권 영향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권 영향 평가는 인권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그 부서가 그거를 이제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이런 지자체 인권 기구가 어떤 사후적인 그런 구제 이런 것보다는 예방적인 어떤 인권 침해 예방적인 사전 예방적인 어떤 정책 이런데 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독립성을 가지고 또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김영환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는 어떤 자문 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 행정기구, 인권위원회, 도인권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인권 조례가 있지만 인권 조례를 가지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도에서는 전혀 그걸 받을 생각 공무원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가야 한다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지만 도에서는 계속 그게 특히 도 공무원들 상급 단위로 갈수록 안 된다 이런 저는 확답이고 제가 볼 때는 인권 법률이 좀 법률 차원에서 뭔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 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인권정책 기본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합의제 행정기구로 갈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들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법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죠. 인권정책 기본법이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이제는 추진되다가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안 됐는데 그래서 일단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좀 인권정치기본법이 좀 만들어져야 지금처럼 지금 충남의 인권조례가 그 폐지 위기에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인권정치기본법이 법률이 있으면 다 지금 얘기하는 게 법률이 있으면 인권조례 폐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법률이 있으면 지금 있는 기구, 인권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법률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인권조례 폐지를 한쪽에서 주장을 해서 저는 이게 의회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막기 위한 우리 지역의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지 반대 운동을 서명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리가 도의회에서 수리되면 행정소송, 수리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인권 보장 체계 이거는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단체들 또 시민 단체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런 운동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떤 연대의 힘을 발휘하면서 이것이 같이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지막에 제가 이제는 제언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지금 인권위원회라든지 인권지킴이단이라든지 또 인권센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인권 보장 체계로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제도적인 한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문기구 막 이런 한계에 묶여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인권기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같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충남 인권협의회라고 그래서 52개 단체가 모여서 단체와 기관 모여서 물론 이제 시민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충청남도 뭐 교육청 뭐 대전인권사무소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사실은 인권위원회에서 이제는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주민 차별 문제라든지 장애인 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또 현안이 되고 있는 뭐 장애인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어떤 그거에 대한 뭐 정책 개선 권고를 한다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충남인권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는 이 관련 부서랑 또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뭐 이 협의회의 뭐 분과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뭐 인권제도 분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분과에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권위원도 아닌데 왜 수당을 주느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만큼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인권단체와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인권조례에. 인권센터가 그래서 인권센터에서 충남인권협의회라는 걸 만들고 분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뭐 외국인 주민의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보육료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조례나 또 지자체의 인권 행정 체계라는 것은 결코 그게 이렇게 하나의 섬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독립된 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또 인권단체 또 그동안 이렇게 운동을 해왔던 이런 여러 단위들하고 같이 연결될 때만 그게 앞으로 하나 둘씩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권조례 지금 폐지 충남이 위기에 있지만 또 이거를 막아내려고 지금 그분들이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야만 이게 지자체 그 인권 보장 체계가 이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충청남도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이고 발전적인 생각까지 같이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인권 제도의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충청남도의 사례를 많이 거론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같이 응원하고 같이 힘을 보태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오는 제안,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와 특히 연합과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또 사례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자로 이제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이중섭 부장님 전라북도 인권정책 진단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충남 사례를 듣다 보니 저희 전라북도도 지난 한 3년 동안 인권 관련된 정책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고민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대도 많이 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인권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인권 전담 부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2015년 정도 인권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TFT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당시엔 자치행정과의 과 단위 하나의 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그다가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9명 정도의 조직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2016년도에 이제 인권 기본 계획을 만들고 1차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 2차를 만들면서 일정 정도 인권 정책의 제도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해오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실제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 도민 인권을 체감할 정도의 내용들 갖췄냐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과 제도의 기반과 실제로 인권의 실천이 괴리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인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제도를 튼실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일지 아니면 인권의 실천을 담보하는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먼저일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서울시의 사례하고 성북구 사례를 보면서 이게 실제로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하고 있는 행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자체장의 인권 정책에 대한 결단들이 실제로 인권의 내용을 결정짓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정말 인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축되고 내용과 실천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추구해야 될 인권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고민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고민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인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인권 정책의 내용과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또 전문가들이 보았었을 때 전라북도 인권 정책이 5년의 일기를 거치면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제도나 이 인권 전담 부서라든지 인권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인권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내 인권이 증진된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온적 반응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이 인권의 실천적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권 분야에 천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인권 영향 평가를 좀 더 내시로 하는 과정을 좀 거치자라고 했던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인권의 정책의 실천 담당을 단 행정기관만 감당하지 말고
전라북도에 있는 출연 출자 기관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소수자 인권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직권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권고까지 할 수 있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를 염두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제 실제로 이게 이번에 담아야 될 내용들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단 인권의 실천의 내용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의 생활인권 분야를 좀 더 깊숙이 논의해 보자라 하는 걸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들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고민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인권 정책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수자의 정책으로만 정책이 만들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들의 인권 정책들을 내면을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이 인권 정책이 이 복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같은 경우 3차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인권 정책이 타 부처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는 수준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가인권 기본계획도 270개 정도의 사업들이 있지만 8개 추진 전략 중에서 2개, 이를테면 인권 교육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업 인권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다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열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권 정책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여전히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인권 정책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 사업들을 그냥 열거하고 있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런 상황에서 인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인권 포럼의 대부분의 주제가 소수자 인권에 맞춰져 있죠. 실제로 소수자 인권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지역의 인권 정책에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는 다양한 정책들 중에 이걸 인권의 정책이나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과정이 인권 정책이 아닐까, 특히 지역의 인권 정책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이를테면 복지 관련된 정책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대상자의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상자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복지 정책이라고 한다면 인권 정책 거기에다가 좀 더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개념에서의 정책들 연장하는 것이 인권 정책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다양한 국가의 정책, 지역의 정책들이 인권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 인권 영향 평가만큼 좋은 제도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인권 영향 평가가 조례라든지 이걸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는 지역 인권 정책이 좀 더 의미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책과 제도,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 계획까지도 포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구조 속에 지역 인권 정책을 담지하려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인권 전담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 전담 조직이 행정부의사 체제에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가 아닌 쪽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비판적 수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지역의 인권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겠다. 인권이라고 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만든 걸로 끝나지 말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실제로 도민 인권을 체감하고 있는 정도까지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관련 조례 속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매년 단위 실행계획에 대한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행계획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1년 단위로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계획 취지를 살려서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까지를 면밀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이런 정도의 조례 개정도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지금 지역의 인권 정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독립성의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전히 숙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거를 법률로 담아가지고 이 지역의 인권 정책의 일정한 방향을 설정한 것이 맞을지 아니면 지역의 자치 영역으로 둬서 지역에 맞게 인권의 범위나 인권의 독립성 여부를 담지한 것이 맞을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법률로 담아서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팀장님 오신 김에
지역의 인권 전담부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문제들은 법률로서 좀 더 강제해주게 되면 지역 일정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해주기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중섭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인권 정책 초기부터 계속 구상도 해주시고 전라북도 인권 제도가 정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해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한 전라북도 인권 정책의 과거 또 현재 진행 상황까지도 함께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좀 그 내용이 또한 그 볼 때 전라북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인권 담당관실 비롯한 전라북도 인권 정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또 고민해야 할 그런 시점들이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단할 것을 진단하고 우리가 또한 그에 대해서 좀 개선할 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늘 고민이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인권 옹호자 포럼을 통해서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도 같이 공개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의견들은 인권 옹호자 포럼에 대해서 엄청 그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현대에서 많은 응원이 많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유튜브에 나온 의견보다는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인권 지킴이단이랄지 현재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질문이나 어떤 고민 또는 우리가 공유할 만한 그런 코멘트가 있으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우리 직원 선생님이 저기 그 마이크를 드릴 겁니다. 혹시 직원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전주 인권 지킴이 단장 김혜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 인권 지킴이단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누리는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아직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 지킴이단이 되면서 사실은 도에서 이제 인권 침해를 발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받았는데 사실 현장에 갔을 때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경험치들을 가지고 저희 인권지킴이단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걸 알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권지킴이 단장이 된 거는 한 1년 정도 되는데 각 분야에서 사실은 장애 분야라든지 다문화 분야라든지 노인 분야라든지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사실 단장이 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충남 인권센터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권 단체하고 교류 협력 확대를 하고 있다는데 충남에서는 어떤 그 인권 지킴이단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우리 김영환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후에 발생된 거를 처리하기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서 자기는 인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킴이 다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르고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자조 모임, 자치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갈 수 있을지 사실은 오늘 이렇게 팬을 이렇게 들으면서 대체 어느 만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권 지킴이단의 활동, 저희 오신 분들이 인권 지킴이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인권 지킴이단은 인권센터에서 그 인권 지킴이단 업무를 하지를 않고 있고요. 지금 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권센터랑 좀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보를 인권 침해 제보 뭐 발굴하고 제보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인권센터의 업무로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미 인권지킴이단은 팀의 업무로 이미 이제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데 지금 인권지킴이단이 저희가 계속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또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보나 이런 활동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많지가 않은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은 인권지킴이단이 너무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위촉이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인권 의식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또 어떤 분은 전혀 또 이런 게 안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차이가 많다 보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이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쪽에. 그래서 항상 역량 강화 이런 것도 이제 몇 번 계속 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은 작년에는 인권 동아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인권 지킴이단으로 구성된 인권 동아리, 이제 원하는 시는 분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동아리가 직접 이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만한 현장에 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셔가지고 제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역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권 교육 모니터단 역할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권 교육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지킴이단이 이렇게 모니터를 만들어서 지금 모니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두 가지는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데, 조금 계속 그 이야기가 지킴이단에 대한 뭐라 할까, 뭐 수당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조례상에는 명예직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비만 지급하는 문제가 계속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사례는 아닌데 광명시 인권센터에서 했던 사례인데, 거기는 이제 지킴이단 이름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이렇게 뭐 초급 과정, 중급 과정, 뭐 심화 과정 해가지고 좀 기간을 두고 인권 교육을 역량 강화 과정이죠. 요거는 이제 실시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이렇게 제보 활동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권 지킴이단에 대해서는 일단 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초급, 중급, 심화 해가지고 또 다양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교육을 가지고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드리고, 되도록이면은 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수당 실비만 지급이 되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고요.
그 인권 지킴이에 대해서는 또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별도의 또 자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플로에 뭐 더 이상 저기 없으면요, 우리 그 아까 토론이 지금 진행되다 만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나머지 분들에게 또 발언의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뭐 이렇게 의견이 있으신 분 생각나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그 아까 토론을 좀 충분히 못한 그런 상황도 있어가지고요. 김용환 소장님 조금 더 발언 한 1, 2분 정도 더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정환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토론 발제와 토론문의 구성상 김용환 소장님 뭐 추가 아까 못다 하신 말씀을 좀 더 보충해 주시죠. 예. 그 지금 질문해 주신 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충적으로 인권지킴이단은 기본적으로 볼런티어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미션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여자로서 이를테면 인권 행정이나 인권 정책의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편에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문화를 지역에서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이를테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와 관련해서는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인권지킴이단 역량 증진을 위한 뭐 독서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걸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도서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그런 세미나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보조금 민간 경상보조의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발굴자, 사실 인권 행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잘 보이질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이제 이웃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또는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주민이기 때문에 바로 지역 내에 우리 커뮤니티 내에 그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행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지킴이단이 하는 것이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의 미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소위 복지정책, 인권정책이 복지정책과 거의 중첩되거나 그렇게 이제 수렴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인권정책이 복지정책과 함께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이나 또 재정의 한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지 행정이라는 것이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가운데서 선별이 불가피해지고 선별의 과정에서 오는 낙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복지 행정에서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시정할 수 있는 자극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권 정책의 인권 행정의 그 주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복지는 뭐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우리말로 고객이라는 것이고, 그 고객이라는 개념은 복지가 서비스라는 서비스 상품으로 제공될 때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시스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두 가지 부작용이 따라오는데, 하나는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뭐 이런 소위 행정청에 와서 진상을 떠는 진상민원인,
이거 다 복지 서비스 행정을 이를테면 내가 돈을 주고 세금이라는 돈을 주고 산 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발생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공무원도 이 행정을 일종의 복지 행정을 서비스라고 인식한다면 고객 만족이 곧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가치 실현이 아니라 상품의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이 정작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방향을 잃어버리, 이런 역할을 인권 정책이 끊임없이 환기시켜 준다는 점에 있어서 복지 정책과 인권 정책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보충적인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정환 팀장님께 마무리 정리할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따로 뭐 오늘 토론은 그 발제된 토론 내용들은 제가 잘 귀담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보다 다 전문가고 현장에 오래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좀 발제물 좀 다시 보고라도 천천히 해서 나중에 좀 필요하면 연락드리고 좀 보완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인권 영역의 확장들인데, 사실 새롭다는 거가 뭐 전혀 전무한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오늘도 저는 또 좀 새로움을 좀 발견했는데, 저한테는요.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집 보시면 목차의 다음 페이지 딱 열면은 세션 2, 3, 4, 5가 쭉 나오잖아요. 저는 이 그 프로그램 인권 옹호자 포럼의 사실 이 전체 회의 말고 다음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좀 흐뭇하고 즐거웠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지금 딱 그 목차를 보시면 발제하신 분들의,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속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속 계신 분들이 여기 모여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지역 인권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북의 옹호자 포럼은 계속 남아서 매년 전라북도의 인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면은 전라북도에서 인권 현안이 뭐가 있는지를 좀 듣고 가는 장소로 저는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속 보면 굉장히 전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욱이 아마 주최 측이 좀 더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북에 계신 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거든요. 저야 이제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참고로 저도 고향은 전북입니다. 그래서 전북에 계신 분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현안을 갖고 얘기하는 이런 장소가 있는 거, 이런 마당이 있는 거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판들이 지역에서 인권 행정에 추구하는 새로운 또 모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회의 말고 이후에 벌어지는 세션들이 더 의미 있고 더 값지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사례 전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6월 초에 부산에서 이제 이런 단체별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포럼이 굉장히 많고 토론회 많은데, 사실은 이런 행사가 발제하고 토론한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걸 전파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전라북도의 오늘 사례는 좀 의미가 있어서 저도 좀 더 공부한 다음에 그 사례를 좀 담아보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거는 부산의 회의 가서 느낀 건데,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전국의 이슈를 한가지쯤 얘기해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직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타진해봐야 돼서 조금 더 되면은 그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의 발표와 답변, 두 분 발표와 토론에 약간 좀 그 아까 부분에 좀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발언을 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와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권 지킴이단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이주민 분야로 바로 3시 4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시간을 한 4분 정도 까먹어서 조금 촉박하긴 한데, 아무튼 저희는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